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지만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앞에서도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5월 10일 청와대의 새로운 내부자,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자들에서는 보사 한 분이 혹독한 재검증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소수점을 제외한 투표율을 정확히 맞힌 우리 봉도사님. 대한민국의 새 희망이기 때문에 77.7%. 777. 땡. 3등. 뭘 또 때려 맞추시나요? 때려 맞춘 거요. 계속 여론조사를 했죠. 제가 근데 봉도사도 못 맞춘 걸 제가 맞춘 게 있어요. 뭐 소수점. 75.2라고 했거든. 깔때기가 전염병이에요. 그건 극강 깔때기다 진짜. 봉도사가 못 맞힌 걸 내가 맞췄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비도 오고 아무래도 보수층들이 이제 뭐 내가 찍은들 뭐 하리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있고, 일단 이제 투표 기간은 길었던 거에 비해서 누가 될지 너무 이렇게 뻔했기 때문에 뻔한 싸움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지난번 같아요. 대선도 낮지 않은 투표율이 상당히 그러면 높은 무척 편이었고 그렇죠. 양쪽에 다 붙었다고 그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더 나오기가 사실 좀 힘든 측면도 있었던 거죠. 원래대로라면은 뭐 80% 넘을 수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연배 많으신 분들, 특히 이번에는 대구 경북에서 투표율이 낮았잖아요, 상대적으로. 대구 경북이 낮았죠. 거기에서 한 2, 3%가 낮은 데는 바로 그 계층들이 빠졌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전 투표가 끝나니까 투표율 80 넘을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네. 왜냐하면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이 되게 보니까 분산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할 사람들이 사전 투표장에 가서 한 게 아니라 투표를 이 할 분들이 먼저 하신 겁니다. 한 거야. 아니 근데 사전 투표가 어르신들은 미리 당겨서 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20대, 30대는 기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사람들이 투표를 한 효과는 좀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투표는 좀 끌어올려줬는데, 왜냐하면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20대, 30대들이 외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가 있는 거기서 투표하면서 적어도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한 2, 3% 정도는 20, 30대에서 좀 올라갔다. 대표를 지켜본 바 우리 두 분 어떻게 예상대로 되셨습니까? 저는 예상한 대로 됐어요. 그리고 깜깜이 선거 동안에 뭐 각 당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그 여론조사 기관들, 그 방송사, 언론사에서 하잖아요. 그거 이제 또 우연히 좀 봤잖아요. 보니까 거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단한 그런데 이제 선거였던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문재인 후보가 이제 어느 정도의 득표를 보이느냐, 이게 이제 화제였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아주 선명한 오자 구도 속에서 41.1%는 적지 않은 거죠. 굉장한 그렇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2등이 누가 되고 3등이 누가 될 것인가, 그다음에 4등을 유승민과 이제 심상정 후보가 어떻게 이제 서로가 이제 매치를 해서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궁금증도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고른 득표를 20대부터 50대까지 쫙 1등을 했고, 전국적으로도 고른 득표를 TK를 이제 빼고서는 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41.1%가 아니라 저는 한 60, 70%대의 득표율을 가진 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다자구도기 때문에
과반수를 넘냐 안 넘냐라고 하는 것은 양자구도 때 가능했던 거죠. 다자구도에서는 과반수가 넘는가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선자를 좀 이렇게 그 흠집 내기 위한 프레임이었다라고 보고 2등과의 표 차이가 얼마나 날 것이냐. 여기에다 이제 포인트를 찍었죠. 그렇죠. 이번에 보면은 550만 표 좀 차이가 난 거죠. 2등하고. 다자구도에서 2등과 550만 표 차이 난 거 보면 일단 문재인 후보의 그 압승 이렇게 볼 수 있고 2등이 25%를 못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07년도 이명박 정동영 할 때도 정동영이 26%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처음 2등이 25%를 못 넘긴 선거가 됐어요. 3등이 15%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21%. 그래서 어찌 보면 안철수 후보도 뭐 그 승자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다음 4등, 5등이 이제 그전엔 군수 후보라고 칭했는데 5%가 넘었고 특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꼴찌를 달리다가 심상정 후보에게는 좀 안타깝지만 뒤집으면서 4등으로 가는 것으로 봐갖고 유승민 후보도 승자다. 그리고 마지막에 5번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권영길 후보가 3.9%를 얻었죠. 최대가. 그런데 이번에 이제 6.2%. 그래서 진보가 자기 목소리를 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거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도 승리한 선거였다. 뭐 다 호평을 하시는데 제가 그럼 약간 따뜻한 얘기를 할게요. 고춧가루 한번 뿌려보세요. 지난번 선거 때 박근혜 후보랑 문재인 후보 왔을 때 이제 야당 단일화 문제 나왔어요. 난 그 당시에도 제가 여당 소속이었지만 저는 결선 투표해야 된다고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정통성을 가지려면 결선 투표에서 50% 이상의 국민 지지를 받아야 된다. 왜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정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도 보면서 저는 뭐 보수의 단일화 이런 차원을 떠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는 프랑스처럼 프랑스 선거를 이럽니다. 예선전은 마음으로 찍고 결선은 머리, 지성으로 찍는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40%라고 한다면은 투표한 국민들은 77%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35, 한 5, 6%밖에 그렇죠. 표를 못 받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명 중 1명만 투표해서 내 대통령 찍은 후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 대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탄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전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국민이 만든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5명의 그 후보들의 그 각축이라든가 또 그 호소가 그 어떤 대선보다도 저는 굉장히 드라마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또 국민들도 그걸 받아들일 때 그 흡수력이라고 할까 이게 대단했고요. 근데 이제 딱 끝나고 나니까 정말 그 보수로서는 상당히 참담한 성적표다.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매우 뜻깊게 봐야 된 거는 50대의 아주 과감한 결단이에요. 그렇죠. 사실 50대는 매우 보수적이고 지난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거의 60%, 65% 지지했는데 이번에 정말 그 문재인 후보로 마음을 이제 획 돌린 거예요. 근데 그러기는 참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37% 약,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약 27%를 받았다는 거는 예. 상당히 유의미한 거죠. 50대도 이제는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 50대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50대가 과거에 40대 후반의 사고방식을 네. 가진 사람들이 50대 전반으로 밀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진보적인 세대의 층이 점점 밀려서 고령화되는 네.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고 그렇죠. 보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또 하나는 애시당초 제가 예측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뭐 문재인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네. 구도상.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보수 정권 심리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히 컸었어요.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 국정농단 사건이 있지 않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보수가 그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게 거대한 거시적인 변동을 읽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아마겟돈 결전장이 40대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50대로 옮겨갔죠. 네. 근데 이거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60대가 됩니다. 뭐냐면 그 사회라는 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서 정보화사회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외국에서 이게 굉장히 기간이 긴데 우리는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한 지붕 안에 3세대가 다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농경세대입니다. 의식이 그때 형성됐어요. 부모 세대는 산업사회 형성됐어요. 그다음에 자식 세대는 좀 정보화사회 형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의다라는 게 이게 농경사회적 정서예요. 왜냐하면 이게 강한 공동체 의식이잖아요. 나하고 우리. 우리 같은 경우는 산업사회에서 자라난 사람은 아니 쟤랑 나랑 본 적이 같다는 이유, 고향이 같다는 이유가 찍어줄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그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계속 호소한 게 역시
지역주의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 영남 단위였는데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섬이 돼버렸어요. TK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그 지지자들이 굉장히 노년층이잖아요. 옛날에 저런 영남의 공격적인 지역주의에 자기 자신을 방어적 지역주의로 조직했던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이분들도 보면 노년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사실은 지역주의 구도가 무너지고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제 세대 대립으로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데 결국은 이 세대 대립도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근데 지금 보수 보세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노령화가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분들은 점점 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로부터. 그러면 점차 자라나는 젊은이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자기 개조를 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가 뭘 보여주냐면 보수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더 이상 보수가 중심인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보수가 엄청난 자기 혁신을 하지 않는 한 진보 정당이 20년도 갈 수 있고 30년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공약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진보 정당 또는 진보를 표방하는 좌파 정당이 소구력이 더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보수 정당이 아주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하고 그다음에 아예 죽었다 살아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네. 한국당이 아마 한국당은 만족할지 모릅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서만 이기더라도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국회의원이 제1당, 2당이 될 수가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현재대로 한다면 대권 도전 못합니다. 홍준표 전 지사는 지난주 민주당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않겠다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 나라가 친북 좌파의 나라가 되도록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의 대립이 더 극심해질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절대 안 놔둔다. 내가 싸우면 천재다. 제1야당으로서 집권 여당과의 기싸움을 예고한 자유한국당.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자유한국당의 그 홍준표 후보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민주당 하는 대로 마음대로 놔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미테랑 정부도 1986년인가 미테랑이 이제 동반 정부, 동거 정부를 하게 되니까 내치를 시락 그 총리한테 다 맡기고 마음대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락 총리가 그 마음껏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됐냐? 시락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당이 끝나버렸어요. 왜? 유권자로서는 다 해버렸는데 그 정당을 찍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잘하는 거예요. 저는 뭐 홍준표 지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참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정치 문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순간 패배 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전쟁에 뛰어드는 겁니다. 끄집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여야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명박 정부가 등장했을 때 광우병 파동을 그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또 진보 정권이 등장했다 해서 또 보수 세력들이 끄집어내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어느 정권, 누가 정권 집권하든지 간에 집권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대선을 내서 시작된다. 이건 국가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년 내내. 5년 내내 정말 지금부터 제가 망해야지 내가 5년 뒤에 정권 잡을 때 생각하니까 선거 끝난 다음 날부터 끄집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독특한 지금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보수가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천막당서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였냐면 MB 정권이 실정으로 인기가 떨어졌을 때 그때 뭘 했냐면은 경제 위주와 이슈를 갖다 선점을 했어요. 근데 심지어는 어떻게 개혁을 했냐면 당 색깔까지 바꿨어요. 빨간색으로. 우리도 못 써요. 빨갱이 소리 들을까 봐. 우리도 보라색, 주황색까지 써봤어요. 근데 빨간색까지 쓸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뭐냐면 아예 개혁 자체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나마 임명진 호가 무늬만 개혁을 했는데 그 무늬만 개혁도 그 무늬마저 지워버린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그 셋을 갖다 다시 이제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자유한국당이다라는 게 아예 개혁할 의지가 없다라는 걸 좀 전 국민들한테 보여줬단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던지는 메시지도 그거예요. 친북 좌파 정권이다. 이걸 이렇게 규정을 해요. 이 네이밍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거기 누가 동의하냐는 거. 동의할 사람 거의 없거든요. 무서운 게 뭐냐면 성전이란 말을 썼어요. 이게 지하드거든요. 예컨대 그런 신앙심은 말이죠. 교회나 절에 가서 부셔야 되고 정치는 맨정신 갖고 해야 되는데 여기다 대고 지하드를 하겠다, 성전을 하겠다. 그 주먹을 막 휘두르는데 허공에다가 헛주먹을 날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뭐냐면 야당을 찾은 어찌 보면 최초의 그 당선자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협치를 얘기하면서 야당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큰 틀을 놨는데 거기다가 친북 좌파 정권이다? 그럼 협치하는 데들도 결국은 그렇게 되면 친북 좌파 세력과 손을 잡는 꼴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당도 그렇죠. 정의당도 그렇죠. 바른정당도 그렇죠. 이거 다 협치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이게 뭐 정신이 없다 뭐 이런 걸 떠났고 난 무척 계산돼 있다라고 보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자유한국당 내부에 있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내외에 동시에 던지는 이런 좀 정치적 꼼수 아니겠는가 하는 느낌으로 확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어떤 그 구도로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진짜 꼼수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야당 노릇하기가 더 쉬워요. 여당 노릇하기보다. 근데 야당의 역할은 뭐냐면은 선명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야당이라는 그렇죠.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수층에서 과연 자유한국당을 볼 때 내가 지지하고 싶어하는 보수 정당인가? 과연 보수층이 오롯이 마음을 기울일 수가 있겠는가? 그런 점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를 비롯해갖고 뭐 전당대회에 나오겠다고 지금부터 이름이 오르는 그런 분들은 반성하고 있어야 돼요. 말이 나온 김에 국민의당과 의원 직수 사태에서 자유의 몸인 안철수 전 의원의 앞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선거 와중에 박지원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게 우리 선거 전략이 옳지 않다. 오히려 선거를 역행시킨다면서 박지원 대표의 이선 후퇴 혹은 선거 전면에 나서지 말라고 다른 최고위원들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선거 결과가 안 좋으니까 본인을 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뭉뚱그려 버린 거예요. 그중에 그 문병호 최고위원이 왜 당신 혼자 물러나라. 그리고 우리가 대행 체제로 해갖고 당을 수습해 나가겠다. 제기하고 있는데 박지원은 그것은 공동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 부딪히고 있는 거고. 이것이 안철수 후보가 그 전략적 미스를 범한 거냐, 당이 전략적 미스를 범한 거냐에 대해서 이견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 네. 요거 두 가지가 있죠. 만일 이 상태에서 이낙연 총리뿐만 아니라 이 당에다가 장관 한두 석 정도를 만약 제안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 심각하게 균열이 오는 거죠. 저는 국민의당이 연정이라고 하는 틀에서도 이 속수무책이고 협치라고 하는 틀에서도 속수무책이고 의원들 개인이 민주당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이고 오히려 위기 상황은 국민의당에게 아주 심각하게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현 체제 유지, 두 번째 민주당에 의해서 흡수. 뭐 의원 전체 흡수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탈당을 거치거나 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하면서 당이 깨지거나 뭐 일부에서 주장한 뭐 바른정당과의 소수당끼리의 합당 뭐 이런 게 남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가능성은 뭐 두 번째 말했던 게 일단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은 호남에서 또 영남에서는 당협위원장, 지구당 위원장만 맡으면 다음 국회의원 따고는 당상입니다, 솔직히. 그러면 당협위원장 자리를 보장해 주겠다면은 설깃 안 할 의원들은 없어요. 세계 어느 날 정치인들에게 목표는요, 불행한 이야기지만 다음번 선거에 재선이고 또 다음에 재선 다음에 너 소원이 뭐냐면 3선입니다. 그런 식은 또 바람직하진 않아요.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빨아들인다는 것은 뭐 자리 보장하면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스스로 뭐 이렇게 그렇죠. 국민의당이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도 흡수를 하지 않았더니 간에 민주당이라는 큰 품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의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의 미래라는 것은 지난번에 민주당 경선할 때 이른바 안희정표 이런 표가 넘어오기 전에도 한 10% 정도의 연료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지자를 바탕으로 해서 재기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굉장히 전망을 밝지는 않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아니에요. 문재인 후보는 지난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정치국에 계속 몸을 담글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거. 그런데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 위치가 어정쩡한 상황이 될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국민의당이 자기 가치나 지향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그런 정당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가장 민주당하고 큰 문제지. 같아요. 근데 그럼 이게 왜 당이 따로 만들어졌느냐? 두 세력이 연합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래, 이게 호남 정당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대선 후보는 다른 지역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권만 호남 사람들이 잡아야 되는데, 아니 당권마저 니들이 가져가 이 패권주의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튀어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튀어나왔을 때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으면 정당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그 비슷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게 누구냐면 안철수 후보인 겁니다. 안철수 후보하고 딱 보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둘이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의원들이 지금 따라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뭐냐면은 그 대선에서 그 참패를 했단 말이죠. 안철수 후보가 문제는 뭐냐면 당내 기반이 없어요. 자기 사람이 없잖아요.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거기 얹혀 있었던 거지 당내에서 자기 주도권을 갖거나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패배하고 왔는데 당에서 옛날처럼 대우를 해주겠느냐는 거죠.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이제 21.3%인가요? 네. 21%를 얻었다는 건 저는 상당히 많이 얻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TV 토론에서 쫙 이제 표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0%가 넘는 그 득표를 했다는 건 뭐냐면 정치인 안철수를 살려두고자 하는 전 유권자의 또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국민의당은 이 당이 갖고 있는 태생적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너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박지원 대표를 비롯해갖고 뭐 손학규 대표, 뭐 김종인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안철수가 갖고 있는 그 젊은 패기, 50대 젊은 후보 이런 거를 모두 이 빛이 발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 안철수는 오히려 지금부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뚜벅이 그 유세를 하는 데서 시작된 안철수의 진짜 정치 인생이 저는 꼽힐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안철수라는 정치인 이전의 기업인으로서 일종의 그 시장 또는 자기의 그 사업을 하면서 마인드를 보면은 수많은 M&A를 봤을 거예요. M&A가 반드시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아주 알짜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알짜 회사가 아주 유능하게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다음에 3명이면 어떻고 5명이면 어때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진짜 안철수의 젊은 정당, 새 정당을 만들면은 저는 가망성이 있다고 차라리 봐요. 그게 나을 거라고 봐요. 국민의당은 일단 비례대표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분들은 함부로 못 나갑니다. 못 나가죠. 당연히 못 나가죠. 그분들은 그대로 전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리 하다 20석 이상 유지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는 안철수 후보의 이제 아주 태생적인 한계가 이런 게 있습니다. 신선함을 승부로 하는 정치인은 동전 양면과 같이 뒤에는 경륜이 없음과 같이 가는 겁니다.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경륜이 없다는 게 너무 강하게 부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당 내에서도 어쩌다 국가 지도자로서 한계를 보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앞으로 남은 그래도 자기하고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중도의 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역을 이야기하면서 양극단의 정치를 배제하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치 영역이 저는 한국 정치가 다당제화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국민은 선택을 해줬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다당제화되면서 국민들이 음식을 2가지가 아니라 뷔페식으로 골라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유일하게 이과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또 유권자들 중에는 뭐라 하냐면은 원래 이과 출신들이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런 거지 진짜 좀. 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동정적인 그 움직임도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글쎄 제가 보기에는 경륜이 뭐 부족하다 이렇다기보다는 지금 나온 5명 중에서 가장 정치적인 경력이 짧은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익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정치라는 거는 산전수전 다 겪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참신함을 넘어서는 그 경험 경륜. 이거를 안철수가 갖추게 된다면은 저는 제4차 이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봐요. 안철수 후보는 예.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할 것이다? 예, 할 겁니다. 할 것이다?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반드시 한다. 반드시 한다. 2022년 지줄간무관하게 100% 삼수 도전한다. 삼수 도전이요? 예. 할 거예요. 우리 이번에 재수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청와대 내부자의 탄생 뒤에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선거전이 있었습니다. 그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실 또 한 명의 내부자를 모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장군네 장군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이철희 의원님 하면 시사 예능 방송의 원조 선배 격이십니다. 그 저희 외부자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완전히 뜬 프로라던데요. 지난번에 녹화할 때 안희정 지사랑 왔는데 그때? 굉장히 재밌게 하시대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실에 앉으셨던 자리입니다. 거기서 야자타임 한 자리에 저기가? 야자 타임 한번 해볼까요? 남이상 그러죠. 야자 타임. 오케이. 좋아요. 정력 좀 잘 봐줘. 제인아, 나는 네가 생긴 거 너무 마음에 들거든. 누구? 제인이? 자, 좀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해해. 너가 이해해줘. 누가 이해하겠어? 원래 지난번에 야하고 이제 맞짱 뜨겠다 그랬는데 출마 자격이 없어져 버렸어. 고맙다 제인아, 너밖에 없다. 제인아, 절대로 풀어주지 마. 난리 난다. 아니 근데 그때 야자할 때 너무 어색해갖고 저녁 의원이 제인아 그러니까 왜 여우가 아니 근데 굉장히 반가워하셨어요. 그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낯설하더라고. 그래요. 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대선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 부본부장으로 활약을 하셨습니다. 선거 끝낸 소감 좀 궁금합니다. 시원섭섭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이겼으니까 뭐 기분 좋고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번에는 당 전체가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좀 시원섭섭하다는 거는 방송 같은데 날이 막 서 있으니까 서로 공방을 세게 주고받거든요. 그게 또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 이 날이 너무 서 있는 이걸 길을 빼니라고 요즘 고생하고 아직도 있어요. 실탄에 장전돼 있나 봐요. 네.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공허감 이런 거. 저도 그 생각했어요. 공연 끝나고 나면 굉장히 허한 기분 들거든요. 그리고 방송에서 안 부르면 이제 금단 현상 와요. 그렇죠. 진짜로. 네. 그런데 네. 이번 선거는 워낙 또 사전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크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 나가 좀 싱겁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근데도 뛰는 사람들은 날이 바짝 서 있었지. 3명, 4명 이렇게 세게 막 아니 공방을 거의 주고받으면 이거지. 왜냐하면 할 일이 다 하더구만. 하고 싶은 그 다른 사람들 시간 부족 때문에 못 하고 그렇죠. 가요. 기회가 없고. 좋은 점도 있고 이제 후보들은 약간 점잖 빼니까 네. 대놓고 막 그거 틀렸다는 얘기나 뭐 공박하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주고받으면서 기싸움도 하고 이러니까 네. 요즘 또 SNS로 이렇게 막 반응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게시판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라디오 같은 데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저 이철이 내보내놨더니 저 형편없더라 이러면 그냥 속된 말로 골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다행히 TV 토론 이런 데를 많이 해본 스타일이라 안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지층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네. 후보들하고 다닐 때 어떤 점이 제일 인상에 남아요? 권위의식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소탈해요. 뭐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뭐 장난치고 이런 것들이 워낙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분들이라 서민적이다라는 표현이 좀 무서울 정도로 네. 서민 그 자체. 적극성으로 뛰면 대통령님보다는 영부인이 더 적극적이에요. 저랑 경선 때 이제 현장에서 만났어요. 유세 현장에서 대전이었던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가 3번이고 저는 이제 안진정 후보의 총괄팀장 이렇게 서로 알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앉아 있는데 김정숙 그 영부인이 지나가시면서 보고 이제 악수를 하는데 표시를 이렇게 3으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찍힌 거야. 그러니까 기자들이 볼 때는 상대 진영의 총괄실장한테 3번 찍으라고 그게 이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었어요. 근데 이 3자는 우리 오늘 3번 만났는데 이었거든요. 그래요? 아. 세 번째 만났다고? 네, 김정숙 영부인께서 우리 오늘만 3번입니다 이런 표시를 한 그 거거든. 우루의 정치적인 제스처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그걸 모르는 사진만 보면 본의 아니게 그 사진이 김정숙 영부인의 특성이라 그럴까요? 아, 네. 그걸 정확하게 잡아내. 그리고 김정숙 영부인은 여성인데 남성스러움을 좀 갖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남성인데 여성스러움을 좀 갖고 있어요. 케미가 잘 맞아요. 그런데 이제 2012년에 그리고 그 전에도 문재인 당시 이제 후보 가장 단점을 뭐로 찍었었냐면 3시간, 4시간 동안 인터뷰를 한 기자를 그 다음날 만나갖고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면서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지금.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잘 못 알아본다고. 그게 이제 기자들이 제일 불평이었던 거거든. 근데 지금 보면 스킨십도 많이 좋아지고 사람들 알아보는 것도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정치인으로 훈련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알아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해보니까 아까 들어올 때 제가 악수했잖아요. 네. 정치인들은 무조건 악수하더만요 만나면. 결혼식장에서 악수하다 보니까 우리 형수하고 악수하고 있어요. 그 비슷한 예가 제가 아는 정치인이 지역구에서 막 악수하고 다니는데 어느 순간 딱 악수했는데 그러더래요. 앞에 악수한 상대가 아버지 접니다. 그러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영부인이 계신데 반갑습니다 그러고 영부인하고 했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그러고 쳐다도 못 보고. 그렇게 되죠. 그런 일이 많이 비일비재하거든. 네.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5년 만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정계임은 5년 만에 된 거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에 가장 짧은 기간에 대통령까지 오르신 분이에요. 보통은 그보다 훨씬 더 길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빨리 되신 건데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압축 성장을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은 진화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제가 TV 토론 보고 또 특정인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하고 어떤 분 이렇게 보는데 이분은 많이 진화했다는 게 성숙했다는 게 보이는데 이분은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저 어떤 분이 SNS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야, 우리가 대본 없이 말하는 대통령을 오랜만에 보는구나. 소통이고 대화를 하는구나.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좀 그것도 자연스럽죠. 요새 할 때는 거의 원고를 보고 한 번은 무슨 안보 정책 관련해서 발표하는 건데 헌정기념관에서 했어요. 프롬프트를 2개를 양쪽에다 이렇게 놓고 하는데 앞불사 이게 딱 꺼져버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엄청 놀랐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런데 원고를 하나 이제 들고 들어온 밑에 있죠. 건데 되게 안 읽어보고 프롬프트만 보고 하시겠다 그러면 진짜 헤매거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주 침착하게 어느 지점인가를 딱 찾으시더니 그때부터 다시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들고 들어가서 이런 거에 대한 훈련도 돼야 돼요. 너무 적성연설하면 사고치거든요. 미리 확인하고. 그렇죠. 41.1%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당 내부에서는 만족하는 분위기입니까? 좀 아쉽다는 분위기. 좀 아쉽죠. 예. 네. 아쉽긴 하지만 예상했던 수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6일 전부터 여론조사는 공표가 안 되지만 저희들은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대충 흐름들이 이렇게 보여서 제 계산으로는 42에서 3 정도에서 득표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뭐 대체로 그걸 맞췄고 투표율도 근사치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5월 3일서부터 블랙아웃이 시작이 됐고 5월 4일, 5일쯤에 비공개지만 40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도 좀 돌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땠어요? 좀 빠졌죠. 네. 깜깜이 선거로 들어가면서 좀 빠졌어요. 전략 담당자로서 문재인 후보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였어요? TV 토론 이렇게 보시면 네. 문재인 후보가 끝난 데 여론조사 보면 잘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월등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어떤 딱 규격화된 메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후보를 맞추려고 그러면 망하거든요. 후보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주면서 이렇게 가야지 그게 맥시멈이에요. 그게 최선인데 마치 이상적인 이 후보상을 그려놓고 거기를 막 어거지로 두드려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민주당의 TV 토론 팀이 잘한 거는 문재인 후보의 강점을 살리는 쪽으로 그냥 풀어줬어요. 근데 굉장히 좀 까칠해 보였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뭐 총량 18분 주는데 모든 후보가 이쪽에다 질문을 하니까 답변하다 시간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이라도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끊어야 돼요. 단호하게 끊을 건 끊어야 되니까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서운하게 보이는 거였는데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이나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그런 정치인의 스타일로 보면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는 자기 장점대로 TV 토론 굉장히 잘한 게 저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했어요. 저는. 단점이라면? 단점은 순발력이 좀 떨어지죠. 순발력 이런 거는 확실히 좀 부족하지만 사람 대하거나 이런 태도는 몸에서 체화된 걸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면요.
근데 편안해져요. 근데 그분에 이번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자연스럽게. 외신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진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문재인 당선을 알리는 사진에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후보에 뽀뽀하는 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사진 자체가. 애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안희정 캠프의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농담 보면 문재인 후보가 웃지 않았더라면 귀를 깨물은 줄 알았을 거다. 외신에서 보면 맞다. 재밌다. 문재인 후보가 웃어 있었기 때문에 환하게 웃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깨문 건 아니다 이렇게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참 귀여운 게 다음 날 아침에 이불킥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뭐 재밌지 않았냐? 또 우리 어떤 선거 문화에서 아주 유쾌하고 귀여운 한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질리게 만든다라는 표현도 나왔고 문자폭탄 막 날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게 통합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남아 있는지 해결해야 되는지. 문자 폭탄이야 뭐 저도 당했던 사람이죠. 처음에 이게 당해보면요. 그냥 멘붕이 와요, 정말. 그럴 정도로 이게 정치인들에게는 상당히 이 심리적 충격을 줘요. 임팩트가 센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도 후보 되고 나서 그 다음날 있던 의원총회 와서 사과를 했어요. 크게 보면 어차피 다 한 식구였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봉합에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뭐냐면 이 세 분 다 경선의 승패와 상관없이 탈당하는 일은 없다라고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참모들한테 어느 선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걸 정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탈당까지 간다 그러면 이게 막 극한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저기 잘 아시겠지만 박영선 전 대표가 뭐 탈당설이 있다가 서너 차례 만나고 나서 합류를 했잖아요. 그 문재인 후보 그거 참 잘하더라고요. 박영선 전 대표 집을 찾아가서 2시간 넘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 오해를 풀었기 때문에 집까지 찾아가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대화를 했다는 거는 문재인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전 이제 이번에 당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좀 고무적이었던 게 이재명, 안희정을 도왔던 사람들이 다 가서 도왔는데 그게 이쪽 그 떨어진 사람들 캠프의 노력인지 아니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인지. 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 쪽에서 끌어안으려고 하는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무조건 이건 도와야 된다. 적극적으로 와서 해라. 그 질린 건 좀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속상해서 그 직전에 이제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좀 속상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더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보고 도로 얘기하더라고. 캠프가 이제 후보가 한번 질러놓고 나면 캠프가 막 증폭시키잖아요. 막 쿨하게 이건 투닝을 당신이 책임지고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확전이 안 된 거죠. 이번에 이 얘기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파격적인 인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저는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국무총리 후보자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제가 직접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좋았고 정말 그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는 온 국민들이 답답해갖고 정말 가슴에 쳤어요. 왜냐하면 그때 윤창중 대변인이 무슨 봉투 같은 걸 갖고 와서 이거 나도 못 봤지롱 뭐 이래가면서 이러니까 아니 도대체 그러면은 대통령만 아는 인사라는 거 그야말로 깜깜이 인사였던 거죠. 그 정도로 정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르는 인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고 뭐 밀봉된 봉투 없이 소탈한 미소와 함께 했다는 거는 아마 국민들이 찍지 않은 국민들은 아마 그 인사 이 설명을 통해 가지고 한 20%는 확 끌어안겼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당연한 건데 우리가 4년 동안 못 본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네. 대통령이 다 발표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퇴임할 때도 예를 들어서 CIA 국장이면 그만두겠다면 끌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목을 잘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얼마 동안 우리 국가를 위해 선시해 주셨습니다. 너무 칭찬해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내보내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수석 발표할 때는 그러지 않던데 앞으로도 최소한 청와대 수석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 사람을 왜 내가 뽑아서 같이 일하려고 하는지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전 이번에 그 인사 중에서 가장 그 인상적이었던 게
이정도 총무비서. 나도 그래요. 나 그거 이거는 진짜 잘 된 거라고 봐요. 이거는 정말 놀라울 만한 일인 게 이제 기자들이 놀라갖고 기사를 쓰다가 원래 대통령이 이랬어야 되는 건데 지난 9년 2개월 동안 너무 이상하게 권위적으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대통령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가 좀 측근들이 좀 앉아 있다 이런 이미지. 예, 근데 이제 이 총무비서관은 그때 MB 때 누구냐 김백준이라고 대학교 친구고 40년 50년 집사를 했던 분이에요. 박근혜 때 누굽니까? 이재만 아니에요. 문고리 3인방. 그럼 그 돈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적어도 돈 문제에 있어서 법의 심판을 받거나 거기에 갈 일은 일단 상당히 많이 제외해놓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이분이 7급이잖아요. 7급으로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계속 성장해 오신 그야말로 흑수저예요. 7급 공무원으로 들어온 그다음에 사람이에요. 지금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 했더니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도 몰랐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능력 그것만 딱 보고 뽑은 거거든요. 공정하게 아주 하겠다는 공정하게. 돈을 놓겠다는 거예요, 돈을.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인사 가지고 이렇게 놀랬다 하는데. 저희들도 많이 놀랬죠. 많이 놀랬죠. 당내에서도. 그럼요. 대개 뭐 인사를 하면 이제 좀 넓게 당평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은 사실은 자기 비서잖아요. 그럼요. 근데 쓰고 싶은 사람 되게 쓰거든요. 미국도 뭐 청와대 백악관에 자기 참모들 누구 데려온 거에 대해서 시비 안 걸어요. 가족도 데려오든지. 지금 뭐 사위까지 사무실 주고 뭐 딸까지 주고 이래도 비판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대해서 뭐 크게 논란하지 않잖아요. 자, 이낙연, 임종석, 조국 세 사람에 대해서 캠프 내부자로서 대통령의 의중을 짐작해 보신다면 이낙연 총리 내정자는 비영남권 인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이낙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낙연이다라고 찍었어요.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근데 기자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낙연 지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랬더니 취재 기자들이 데스크에 보고를 했는데 욕 먹었대요. 그럴 리 취재 똑바로 안 한다고. 근데 지금 완전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죠. 만만한 총리 안 할 겁니다. 의전 총리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온데 다 끼어들어가지고 장관하는 일까지 막 감나라 배나라 이러지도 않을 거고 적절한 선에서 하는 일들을 제대로 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대단히 잘 골랐다. 베스트 인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낙연 총리를 지명의 날 저녁에 제가 마포에 있는 냉면집을 갔어요. 저녁 식사를 하러. 왜 검은 양복 입은 사람 둘이가 그 냉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낙연 내정자야 그 당시에. 총리 지명되고 이 양반이 냉면집에 와가지고 비서하고 둘이 목포로 내려가기 전에 냉면 먹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진짜 땡겨서. 어디? 소탈하시네요. 소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봤어요. 소박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이낙연 총리 내정자하고 같이 이제 도쿄 특파원을 했어요. 거의 3년 가까이. 응? 모든 걸 알죠. 모든 걸 알죠.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노래방에 가면은 마이크를 안 놔요. 그리고 진짜 잘해요. 저는 그래서 원래 타고난 재능과 타고난 이제 재질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당시에 카세트가 있었어요. 옛날이라. 그 노래를 헤드폰을 끼고 듣고 또 듣고 엄청난 노력파. 그래가지고 딱 이 노래방에 가서는 거의 프로 가수처럼 쫙 뽑으니까 우리는 오빠 막 이랬는데 피나는 노력인 거죠. 아마 밑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요. 밑에 있는 사람들 일하기 힘든 걸로는 정평이 나 있죠. 임종석 실장은 문재인 후보가 삼고 초려 끝에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박원순 시장 때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쪽이랑 가까웠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도 대선 출마한다는 경선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되게 그쪽 사람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만 되게 이제 우리가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뭐 일종의 스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스펙에 비춰보면 좀 다른 유형의 사람을 데려온 거니까 청와대 비서실을 힘을 뺐다 이런 거는 맞는 평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헐렁한 사람이 지금 와 있냐면 절대 그렇게 않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고요. 유연합니다. 제가 이번 선거 때도 해보니까 유연하죠.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문재인 후보 캠프에 뛰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외부자적 시각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를 막 전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런 측면이 문제입니다라고 하면 시니어급들하고 얘기하면 시니어급들이 잘 안 들어요. 약간 한번 선택하면 그걸 잘 안 바꾸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유연하게 받아들여요. 맞다. 그렇게 가야 된다. 라면 이걸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프로세스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딱딱 맥을 집어서 풀 줄 알기 때문에 후보가 실력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은 헐렁한 실장이 아니라 굉장히 일 잘하는 실장으로 저는 평가받을 거라고 보고 사실 비서실장으로
자천 타천 내정됐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 늦게 합류를 했거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뭐 박원순 사람이기 때문에 박원순 사람을 데려다 썼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학생운동을 했던 이 젊은 그룹을 끌어안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야당 이런 등등과의 관계를 원만히 좀 풀어낼 것 같고 전체 안에서 이 비서실을 좀 격의 없이 통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높이 산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통합이라고 하는 가치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하게 좀 넣어준 이런 측면이 좀 있었던 거로 저는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조직에 맞는 사람을 데려왔다. 대통령이 이 조직을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인사들이에요, 사실은. 과거 김기춘 실장,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왕 실장. 모든 강요보다 나이가 많고 국무총리보다 나이가 더 많은 정말 제2인자를 키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연락책,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였다. 제가 그 기왕교육 온 김에 내부자니까 네. 이번 선거를 실제로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실제로 세 사람이 선거했어요. 중심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임종석 있어요. 임종석, 김경수, 양정철. 이 세 사람이 했어요. 이 세 사람이 진짜 환상의 호흡이었어요, 제가 볼 때. 가짜뉴스의 매니아이신 우리 어머니께서 TV를 보시다가 저 손석희 저희가 있네 문재인 옆에. 조국 교수랑 헷갈려하세요. 잘생겼다고. 네. 또 한 명의 뜨거운 인물이 있습니다. 얼굴 패권 정부다 혹은 안구 정화 내각이라는 수식어로 유명한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아무튼 친구시죠? 어떤 분입니까? 조국 교수. 아 짜증나는 놈이죠. 아, 일단은 왜냐하면은 아니 거기는 얼굴이 복지고 여기는 말씀이 복지잖아. 얼굴이 잘생겼죠. 거기다가 뭐 키도 커요. 185인가 그래. 공부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말이야 성질이라도 나빠야지. 그래도 신은 공평하셔. 이렇게 될 텐데 너무 착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교수인데 책도 막 괜찮은 이게 책을 냈는데 논문을 쓰고 그러면 외국 논문에 인용 지수가 있잖아요. 몇 회 인용됐다 이런 걸로 교수들 그 평가를 하잖아요. 전부 1위예요. 1등 내지 2등을 하거든요. 학생들 평도 좋았고 논문 인용 지수 그것에서도 1, 2등을 다투고. 논문 양도 2,800%. 그 민정수석으로는 처음에 저는 걱정을 좀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공직기강을 담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을 좀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조국 교수를 시키니까 대통령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쓰는 것 자체가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네. 나는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정치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고 네. 검찰에게는 개혁 준비해라. 네. 당신들은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기 때문에 네. 저 인사도 저는 베스트 인사다. 공개적으로 주문하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토이시나 페북은 끊어라. 거기 있는 동안은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자꾸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완전히 또 스텝이 꼬이거든요. 저는 검찰 출신 아닌 사람이 민정수석 들어오면서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난 무척 높이 평가하는 게 2,000명이 넘는 이 검찰 조직 내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98%, 99%예요. 네. 그런데 그 1, 2%밖에 안 되는 정치 검찰들이 사실은 검찰을 다 망가뜨리는 건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인적청산으로 착각을 하고 누구를 찍어갖고 정치 보복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원래 검찰이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원칙에 근거해서 그것을 잡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을 잘 알고는 그쪽 출신은 못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보수가 정말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검찰을 마치 이제 사적인 하나의 자기의 호위무사처럼 쓰고 그다음에 정치 그 검찰로 만드는 게 사실 보수 정권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보수 정권에는 그 굴레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조국 수석을 통해 가지고 이 검찰 개혁을 다 하고 나면은 보수는 아마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해질 겁니다. 오히려. 자 이번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삼철의 거취도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홍도사님. 예. 이 삼철이 청와대에 합류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중에 이제 이호철 캠프에 관여하지 않고 부산에 있어도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죽답답하면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난 관여하지 않는다. 양정철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청와대에서 2002년, 3년서부터 지금 관계가 이미 15, 16년 된 관계예요. 그리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민정수석이 좀 그 청와대 내에서 좀 이렇게 어렵고 그럴 때 같이 말을 나눈 상대이기 때문에 아주 깊은 관계입니다. 네. 안 들어가면은 이제 비선 실세가 됩니다. 양정철 씨가. 그래서 난 양정철 씨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전해철이 남지 않아요? 자가발전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경기도당위원장이에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현역 재선 의원이죠. 정부에 들어가지 않아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정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호철 전 수석은 날라갔고 예. 그냥 아웃됐다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날라갔고 비행기 타고 진짜 날라간 거고 그건 뭐 가능성 없고요. 예. 전해철 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만났는데 뭐 전혀 그럴 의사가 없고 양정철은 저랑 친구입니다. 제가 우리 봉도사님이랑 똑같아. 너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강권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있을 때 나쁜 이미지가 막 이렇게 정폭돼 있어요. 네, 배째드릴까요? 실제와 다르게. 그렇죠. 근데 굉장히 괜찮은 친구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에 있기까지 사실은 제일 애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정권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예. 책임도 져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완강하게 버텼어요. 심지어 이민 갈란다는 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정치 감각으로 보면 여기 국내에 있으면 비선 실세가 돼요. 그것 또한 죽는 길이라는 건 아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제 나갈 생각까지 하는 건데 저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너는 들어가라. 들어가서 공식화, 수면 위로 올라가서 맞아요. 역할로 평가받는 게 맞다. DJ 케이스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어요. DJ가 정권 잡은 다음에 동교동계들 일절 임명제 임명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진에 넣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서실장이 누구예요? 김중곤 씨. 민정당 출신 비서실장이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화합이구나, 통합이구나 보여줬죠. 그 대신 선출직으로 다 내보냈어요. 선출직은 할 말 없는 겁니다. 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거니까. 뭐 선출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못해서 문제인데 말동무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숨겨놓으면 더 말들이 나오잖아요. 대통령도 고민을 하실 것 같고 이 정부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정리를 잘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과거의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현재 그 사람을 재단하지 않고 좀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아직 남은 장관 인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진 교수님의 사랑 심상정 대표와 유승민 의원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파격 인사 어디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고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TV 토론 보신 분들은 심상정의 실력에 대해서는 뭐 다 인정하잖아요. 깔끔하고 또 강단도 있고. 정의당 내에서 또 한번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의당에서는 어떤 의심이 있냐면은 이거 그냥 자리 나눠주기냐, 네. 구색 맞추기냐,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정권이 복지에서 정말 의지가 있는 거냐, 그 의지만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거부할 저기가 없겠죠. 진 교수님, 아니 저는 한 발 더 나가갖고 국민의당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정의당이 있고 바른정당이 있는데 이 세 당을 협치의 대상이라고 이미 선언을 했거든요.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명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당에다가 공식적으로 장관 자리를 난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예, 제안을 하고 이 당에서는 정책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브릿지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통의 하나의 다리를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선택을 해서 들어서 함께 의논하면서 가자. 그러니까 공동 정부의 느낌이 나게끔 좀 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옛날처럼 말로 안 흐를 거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내 후보들 있잖아요. 복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이 많이 겹쳐요. 그렇죠.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정부를 꾸릴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팁을 드리면 바른정당 당적을 가진 사람 중에 장관을 발탁하려고 아, 그래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니셜 하나만 어차피 우리 방송 나갈 때 되면 좀 다 알려줬을 수도 있고. 그 Y 아니었어요. 우리도 뭐 하나 주고 가셔야죠. 그렇게 뻔한 거 아닌가요? 하나 선물로 하나 좀. 이니셜 하나만 어차피 우리 방송 나갈 때 되면 좀 다 알려줬을 수도 있고. 그 Y 아니었어요. 우리도 뭐 하나 주고 가셔야죠. 그렇게 뻔한 거 아닌가요? 하나 선물로 하나 좀. H. H? H? 땡. 땡. 아니 뭐 그 사람도 될 수 있지. 어. L입니다. L. L? 아, L? 믿거나 말거나. 우리 전화 통화했었어요. 저랑 친한 분 같은데? 말씀 명확하시더라고요. 네, 친하죠, 저랑. 똑 부러지시고. 아닙니다. 미치겠네.
오늘 특별히 문재인 후보 선대위 전략본부 부본부장으로 활약하신 이철희 의원과 함께 대선 뒷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이 정권을 이렇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는 호의를 갖고 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 이렇게 왜 대통령이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색해 보이는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9년 동안 익숙했던 것들이 비정상인데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하고 새롭게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호의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간절하게 최소한 2년만은 좀 시간을 주라. 그 다음부터는 좀 인색한 평가를 해도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막 싹을 자르듯이 이렇게 하면 될 일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여유를 갖고 좀 봐주십사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오해야 되는 거 수고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속속 참모진을 구성해 나가는 한편 청와대 내부자로서의 업무도 본격 스타트를 했습니다. 일자리 대통령 약속을 내건 만큼 업무 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어요. 공약 10개로 요약을 했는데 그중에 제 1순위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보면 81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라고 했고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0조의 지금 추가 경정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긴급한 사태라든지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제 긴급한 사태에 해당하느냐. 그래서 과연 추경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 여부도 있고요. 설사 또 가능한다 하더라도 야당들이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해주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죠.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느는 게 아니에요. 이웃나라 일본 보세요. 경기가 살아나니까 지금 일자리가 넘치고 대학 졸업한 아이들이 골라서 가요. 그래서 지금 법인세도 22%에서 25%로 올리겠다 하는데 이것도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가 법인세를 내리고 있어요. 마크롱도 이번에 법인세 내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올리면은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다가 활력을 넣고 경기를 확 활성화시키는 게 진짜 일자리 대책이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대통령 직속 이제 국가일자리위원회 1호 업무 지시로 했잖아요. 네. 취임사에서 또 뭘 얘기했었냐면 재벌 개혁을 얘기를 해요. 이것과 재벌 개혁을 동시에 얘기한 건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앞으로 5년 내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프라이어리티를 여기다 두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언은 나는 의미는 좀 있지 않았겠냐 그 의미 이렇게 있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봅니다. 현재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에게는 모든 가치를 넘어선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은 오케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사무실에다가 현황판을 만들어 놓겠다. 혹여나 대한민국 관료 시스템화에서는 현황판에 어느 부서에서 일자리 몇 개 만들어 타기 순간 관료들이 이제 숫자 노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좀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한번 일자리 문제에 관한 한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큰 틀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 2003년도에 하르츠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때 독일이 노동, 사회, 복지, 연금 문제를 동시에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해요. 그런데 슈레더가 뭐냐? 좌파 쪽 총리였습니다. 슈레더 총리는 그 개혁을 하고 나서 거의 사실 노조를 설득하는 거였거든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년 후에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메르켈이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그 정책을 그대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008년 이후에 유럽 전체에서 실업률이 줄어든 나라는 독일 하나뿐이에요. 그 전에 슈레더 총리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 독일 통일 이후에 최고의 실업률을 허덕였습니다. 유럽에 병절할 정도로 후유증을 굉장히 심하게 겪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한번 대한민국 사회를 큰 틀에서 그래서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 있잖아요. 그 일자리의 숫자가 아니라 저는 양질의 일자리. 그 문재인 후보가 현황판을 만들어 갖고 그걸 확인한다는 걸 보고도 저도 그때 좀 철렁했어요. 근데 그런 전체적으로 숫자로 보여주는 게 일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원하는 거는 정말로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직장, 누구나 평생 갖고 싶은 그 일자리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일자리에 있어서의 질, 여기에 치중해야 될 거예요. 맞아요. 예.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기업과 선순환 구조가 계속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이 앞장서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이 공공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줄여줘야 됩니다. 같이 묶지 않으면 공공에서 양질의 일자리. 아무리 날고 뛴다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말하면 비정규직을 아니 하려면 일자리가 생기려면 생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생산을 많이 하면 뭐예요? 지금 그걸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정규직, 그다음 비정규직의 차별 없애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그저 비용만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내수로 좀 돌아오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기업이 일자리 만들 수 있도록 북토도 증거 필요하고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려면 또 노동시장 유연화도 맞물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기회에 노사정 대타협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북 안보관 관련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자택에서 합참의장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근데 이거는 어느 나라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 통수권. 왜냐하면은 예컨대 프랑스의 마크롱도 제일 먼저 뭐부터 받아냐면 핵가방 받아요. 통수권을 군 통수권을 이전을 받는 거죠. 먼저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일정은 당연한 겁니다. 합참의장으로부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는 게 그냥 당연한 거라고 봐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도 빨리 미국 오라고 그러고 시진핑도 오라고 중국으로 오라고 그러고 이거 이럴 때 좀 어디로 가야 좀 재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한반도 남쪽의 이 지도자는요, 지정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외교적으로 무척 중요한 위치고 그 큰 고래 사이에서 돌고래 외교를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개월 동안 공백 아니었습니까? 트럼프도 얼른 자기들과 한미 동맹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끌고 싶어하고 시진핑 한중 관계 좋은 쪽으로 끌고 싶어하고 이럴 때 이것을 정말 국민의 입장, 국익의 입장에서 잘 활용을 한다면 엄청난 외교적 자산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힘을 실어준 게 국민들이에요. 워싱턴 포스트 봤어요. 그 사설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프랑스의 군중 정치 있죠. 그건 파퓰리즘이다. 근데 한국의 군중 정치 이건 파퓰리즘이 아니라 정말 민주주의고 서구에서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한국이 그걸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선된 대통령이거든요. 당연히 위상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탠스도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드에 대해서 일단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찾아가기가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도 이제 예컨대 협상 카드가 되는 거죠. 너랑 나랑 입장 다르다. 우리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보자. 이런 태도가 되니까 지금 아주 좋은 거죠. 저는 그래서 진 교수에게 굉장히 동의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누구를 그 신호로 쓰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오랫동안 이제 반공주의의 이제 흐름 속에서 그 당시에 이제 중공 레드 차이나하고 국교를 수립할 때 당시 대통령이 닉슨이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의 언론들이 어떤 얘기냐면 공화당의 닉슨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즉 민주당이 아니라 완전 보수 정당인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좀 전략적으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중국이라든가 또는 북한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를 가지고 그 신호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뭐 통일까지는 모르더라도 북한 핵 문제는 변곡점을 맞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있어요. 트럼프라는 독특한 미국의 대통령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대 과거에는 북한 핵 문제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지금 트럼프는 스스로 밝혀있듯이 본인 임기 뒤에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트럼프의 최대 장점이 뭐냐? 중국을 협박할 수 있는 결기가 있어요. 역대 오바마는 협박 못했습니다. 미중 관계를 깨면서까지 북한 문제 해결하려고 할 의지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미중 관계 깨도 좋다. 니들이 안 하면 내가 나서 하겠다고 하니까 중국이 흔들린 겁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건 사실 중국의 자세였거든요. 중국이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뒤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중국 끌어갈 수 있는 트럼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좋다는 차원이 아니라 트럼프가 이용한 배를 최대한 탈 필요가 있는 겁니다. 타임즈에서 5월 호에 니고시에이터라고 하는 표지 모델을 썼단 말이에요. 협상가. 이거를 타임이 한 기자의 개인적 관점일까요? 난 그렇게 안 봐요. 이거는 한반도에서 핵 문제를 조정하고 협상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저는 미국의 중도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봤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좀 두고 싶고 또 하나는 이 한반도 문제, 외교 문제, 국익의 문제는 모든 중국을 지렛대로 쓰든 러시아, 미국, 일본을 지렛대로 쓰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핵화의 마지막 종국적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예요.
거기까지 간 상태에서 되돌아가지 않는 상태로 단계로 이렇게 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카드를 가장 강하게 쥐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인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해야 될 첫 번째 원칙은 국가 기밀로 분류되는 것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보를 공개하고 두 번째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해서 첫 번째 야당과 협의를 하고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지난하더라도 끝까지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합의된 과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결단력 있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이제 보수층에다 바라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대통령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옵션을 줘야 돼요. 근데 조금만 벗어나면 뭐 좌빨이니 종북이니 친북이니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경직돼가지고 이게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선옥을 한번 봅시다.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냈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많은 보수파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리 브란트의 보좌관이 동독 간첩이었어요. 그래서 뭐 실각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들이 이 전략 자체, 동방정책 자체를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갔고 아주 일관성 있게 갔죠. 그래서 그 과실을 누가 따먹었어요? 기민당이 콜이 따먹는단 말이에요. 보수정당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 문화가 좀 사로잡혔으면 됐겠습니다.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을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달빛 정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문라이트, 햇빛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문자는. 그러니까 달빛 정책 표현을 참 재밌게 봤어요. 햇빛 정책에 대해서 사실 보수 계층도 거부가 있습니다. 그럼 달빛 정책은 더 은은한 거예요. 그래서 문라이트, 이 달빛 정책은 좀 더 현실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햇빛 정책을 좀 넘어서서 좀 보수까지 아우를 쓴 현실적인 정책을 쓴다면은 뭐 통합도 가능한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해외 네티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름이 문이니까 너네 대통령 이름이 문이냐? 문은 태양이 뜰 때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다른 영어를 하는 문과 만세. 댓글 못 이기지 우리는. 못 이긴다면 뭐라 그러냐면 국민이 해겠죠. 그 달빛은 세상이 어두울 때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은은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럴 때가 정말 좋은 기회라고 봐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천만 촛불의 염원인 적폐청산도 약속을 했고 수없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검찰 개혁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세월호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는 근데 이게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협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고요. 자, 이 딜레마에 혹시 놓이는 건 아닌가? 저는 협치와 적폐 청산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쌍둥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보수라고 해갖고 적폐 청산을 원치 않는 거 아니에요. 온 국민이 다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적폐 청산에 대해서 어머뜨거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일종의 사사로운 복수 혈전이 아닌가. 그렇죠. 정치적 우리 보복. 네. 정치사에서 또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런 걸 봐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보수들도 이 사회의 그 폐단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진료하고 있고 알죠. 또 진보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공정한 여러 가지 관행, 뭐 정말 사법부 그 재판하는 데에서 정관 예우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폐청산을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한다면 저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진보와 보수의 협치가 이루어질 수 저항이 있다. 있더라도. 아니, 저는 그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을 하라고 한다면 적폐청산 선고로 탄생한 정권이에요. 뭐냐면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탄핵을 하면서 국민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국정농단 세력 같은 세력이 발붙일 수 없게끔 해주십시오 하는 거였었거든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탄핵을 하면서 합의가 된 국민적 합의 사항입니다. 네.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두 개가 뭐냐면 정경유착과 검찰개혁을 얘기했어요. 네. 박근혜 정부가 정경유착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K재단, 미르스포츠재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도출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진보 보수가 대한민국을 바로 법 질서가 지켜주는 사회로 만들겠다는데 이건 반대할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게 일단은 검찰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국정원. 그다음에 이제 뭐 정경유착 그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재벌개혁 문제. 언론. 일단은 언론도 있고. 근데
5 후보 모두가 검찰 다 동의했죠. 개혁에는 다 동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공수처 신설하는 데는 이제 홍준표 후보만 빼고 나머지 4 후보가 다 동의를 했다고 하죠. 원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어떤 인적 청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잡아서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렇죠. 이걸 갖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모든 국민들이 지금 거기다 동의하고 있고 지금 지지하고 있고 오히려 이걸 못 해내면 아마 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적폐청산이 국민의 합의가 됐다는 데만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현재 41.1%의 득표를 당선 대통령의 주장일 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걸 동의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적폐청산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 보복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설사 정치적 보복의 이미지를 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통합에 지극히 저해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제 혹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스템을 바로잡는 이름 하에 정치적 보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미리 밝혀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조급하면 안 돼요.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큰 틀에서 멀리 보고 해야 되는 거지 단기적인 정말 업적에 치우치다 보면 대한민국 찌어놓습니다. 난 시스템에서 아주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장 쉽게 되는 부분서부터 접근을 해야 돼요. 이 정부가 신뢰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이전의 정부에서 적폐청산한다고 합시고 과거 정부를 털면서 인적 보복을 하거나 정치적 보복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가장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자. 네. 저는 그게 검찰 개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합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과의 협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인적청산이 아니라고 하지만 만약에 국정원 같은 것은 구조를 개혁한다고 했을 때 인력이 좀 축소되거나 이럴 가능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국정원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지금 다들 어제 서원 그 내정자가 그분은 이제 국정 오래 근무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정치 개입을 제가 막아주기를 바라는 국정 직원들이라는 거예요. 정권 바뀔 때마다 눈치 보고 잘리고 하는 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통치권자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대통령이 국내정 이용하지 않겠다 하면 국정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 공약 때는 국정원 정치개입 많도록 하겠다. 하지만은 실제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굉장히 달콤한 과자입니다. 그래도 고급 정보가 들어오는 거니까. 몸에는 안 좋지만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쓰는 겁니다. 거기에 매료를 당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권자가 끊어버리면은 나 안 쓰겠다. 보고 올리지 마. 하면 정치 개입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 국정원의 독대를 좀 없앴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갔으면 훨씬 지금 국정원이 다른 국정원이 되어 있을 텐데 일단은 제대로 자기 임무들 예컨대 정보 있잖아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데 잘 모르고 핵실험하는데 모르고 이러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뭡니까 인도네시아 그 왔을 때 그 저 숙소 뒤지다가 걸려가지고 호텔 직원한테 잡혀가요. 도청하다가 걸리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또 한다는 게 뭐냐면 진중권 트위터 올릴 때 댓글 쓰는 부대 양성하고 이런 게 뭐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국정원 직원들도 자기가 정말 국가 정권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느닷없이 깔때기를 날리고 깜짝 놀래요. 남이 날리니까 적폐청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외부자들 얘기 들으니까 아 이게 오히려 필요한 일이구나. 아니 그리고 저는요 적폐청산해갖고 대통령 끊으라고 이제 안 의원이 얘기하는데 끊고 다시 그 유혹에 빠지지 못하도록 이 시스템을 완전히 만들어놔야 돼요. 이제는 끊고 났는데 다음 대통령 바뀌면 왜냐하면 그렇죠.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시스템을 믿어야 돼요. 인간의 선의를 믿으면 안 돼요. 그게 법치죠. 네. 자, 불과 2달 전에 이곳에 앉아서 야자 타임을 허락하셨던 분이 청와대 내부자로 입성했습니다. 정말 뭐 감회가 새롭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우리 외부자들에게만 내건 공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뭐 당선이 되신다면 이 외부자들에게 한번 빨간 전 한번 통화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공약도 우리에게는 11번 공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핫라인인가요? 자, 문재인 대통령과 빨간 전화로 연결이 된다면 어떤 걸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찡찡이는 잘 있나요? 찡찡이는 잘 있나요? 왜 공약이었어요 그거? 네. 퍼스트 캠 만든다는 공약이.